엠텀의 전공입니다. 오늘 2023년 2월 14일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대해서 웨비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분들과 특히 늘 회원사와 회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는 김경욱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강의가 있어서 좀 목소리가 좀 많이 좀 쉬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들 지금 궁금해하시는 모크라 그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2022년 작년 12월 2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2023년 통합세출법이라고 해서 그 법 안에 포함시킨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연방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 FDCA의 Chapter 4에 추가하였고요. 서브타이틀 E-Cosmetic 섹션에 3576페이지에서 3612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챕터는 어느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Adverse Event, 유해 사례와 Cosmetic Product, 화장품, 그리고 Facility, 시설 등록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Responsibility Person, Responsible Person, 책임자, 그리고 Serious Adverse Event, 중대한 유해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1938년, 약 85년 전에 처음으로 FDA에서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법이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통과되기 전 1937년에 이제 전환점이 그때 찾아왔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 새롭게 제정으로 의약품 및 식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불법 화장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행 집행 능력이 강화되고 오늘날까지 개정된 이 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그 규정 준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ompliance Requirements인데요. 일단은 시설 등록하고 제품 리스팅이 요구되고 있고요. Facility Registration and Product Listing, 그리고 레이블링 표시 기재 사항이 추가되었고 거기에는 이제 착향제, 알러젠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 보관, 유해 사례, 중대한 유해 사례 보고, Serious Adverse Event Reporting이죠. 그리고 안전성 입증에 대해서 Safety Substantiation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관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FDA에게 권한이 또 주어진 것이 Mandatory Recall Authority인데요. 강제 회수 명령 권한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향제, 알러젠, 라벨링 규칙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TALC 함유 규칙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성을 위한 화장품 테스팅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또 GMP 준수 규칙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 규정 준수 마감일에 대해서 그 데드라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compliance deadline date는
아시다시피 2022년 12월 29일 제정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제 마감이 되고, 오는 2023년 12월 29일 4분기 때 준비를 하셔서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Facility Registration, 시설 등록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3년 12월 말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Product Listing, 제품 리스팅 등록도 미리 준비하셔서 제가 그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implementation인데, 그 지금 앞으로 지금 뭐 이미 2월 중순이고 약 한 8개월 이상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미리 한 3, 4분기까지 준비를 하시고, 그 사이 이제 FDA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Adverse Events Record 유해사례 기록은 마찬가지로 2024 1월부터 이제 의무화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Safety Substantiation 안전성 입증도 마찬가지로 그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블링에 대해서는 지금 2024년 4, 4분기까지 proposed rule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미리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 first quarter부터는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크하고 탈크는 2024년 2, 4분기까지 proposed rule이 나올 것이고요. 그 이후 3, 4분기부터 의무화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fragrance allergen 착향제 그 알러전은 그 3, 4분기 4, 4분기 2024년 두 분기 사이에 proposed rule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 이후부터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될 것이고, 그리고 GMP 스탠다드 준수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지금 프로포즈럴이 나올 것이고, 2026년부터 의무화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FAS 과부하 화학물 리포팅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의무화될 것이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첫 번째로 그 Facility Registration, 시설 등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등록은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기존 시설, 현재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라면 제정일자로부터 1년 이내, 즉 12월 29일, 2023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규 시설일 경우에는 첫 제조 일자부터 60일 또는 기존 시설 마감일로부터 60일, 이 두 가지 날짜 더 늦은 것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Product Listing, 제품 리스팅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리스팅 등록은 매년 업체 등록과는 달리 2년이 아니라 매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시판되고 있는 화장품의 제조업체에서는 책임자가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 마찬가지로 12월 29일 2023년까지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으로 시판되는 경우 이거 미국 주 간 상거래에서 시판 후 120일 이내 등록하시면 됩니다. 리스팅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무조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하고요. 변경 내용이 없을 시에는 약식 갱신 등록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다음.
responsible person, 책임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책임자라고 해서 이게 사람은 아니고 책임자는 그 법 섹션 609A에 나와 있습니다. 공정 포장 라벨링법 섹션에도 나와 있지만 잠시만요. 제가 이 스크린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따라 그 화장품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화장품의 제조사, 그다음에 포장업자, 유통업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manufacturer이 되고요. 그다음에 패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터, 예, 디스트리뷰터가 레이블에 표기가 돼야 됩니다. 다음, 예, 레이블링 제품 라벨에 대해서 많은 또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요구 사항은 그 화장품 용기나 단상자 아웃박스에 미국 내 주소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내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고, 또 이메일 같이 전자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웹사이트까지 포함시키는 라벨링을 최근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 거기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Adverse Event 유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사용과 관련된 모든 건강 관련 유해 사례 기록은 6년 동안 보관하셔야 되고요.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 Serious Adverse Event 중대한 유해 사례에 대해 알게 된 후 15일 이내에 FDA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식이보충제, 다이어트리 서플리멘트나 OTC 드러그 제품에 대한 FDA 기존 권한과 유사합니다. 또한 책임자는 중대한 유해 사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새롭고 중요한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보고 대상 사례에는 말씀드린 대로 식이보조제 및 OTC 약품에 대한 기존의 중대한 유해 사례 정의에 더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 또는 심각한 손상, 심각하고 지속적인 발진, 2도 또는 3도 화상, 상당한 탈모 포함 또는 습관적이거나 통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외관이 지속적으로 또는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음. 안정성 입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 입증은 화장품 책임자가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입증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확인하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콜타르 연모제 같은 경우에 달리 준수하는 콜타르 연모제는 적용되지 않고 콜타르 연모제의 책임자는 해당 제품의 안정성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음.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많은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문의가. 동물 실험은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적절한 허용을 제외하고는 FDA에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심히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많이 또 문의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비용인데요. 이제 FDA에서는 자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새로운 법에 따른 활동 수행 그리고 인력 고용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해서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옹우파 그 피가 없다가 생긴 것처럼 모크라 피도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지금 question and answers 보내주신 참석자분들이 미리 Q&A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퀘션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여기에 내용이 굉장히 좀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일단 Q&A 타임라인과 관리 시스템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조사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과 법의 적용 일시는 어떻게 되느냐, 해당 법이 언제 발효가 시작되는지요. 시설 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제조사는 오는 12월 29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신규 제조업체는 첫 제조 활동 후 60일 안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품 법률 관련하여 행정처분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해당 부서가 생기나요? 현재 FDA 시스템에 제품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요? 네, 지금 FDA 모크라 관리 부서는 따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정보는 없고요. 현재 FDA 측에서 이제 모크라 관련 가이드라인, 비용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가 곧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현황 업데이트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네, Facility Registration 시설 등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미국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FDA 등록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필수적인가요? 제조사가 FDA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한지요? 미국 화장품 규제 목구라 내용에 따르면 제조 또는 가공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을 알고 있는데 이 주체는 수출업자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등록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공장 등록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장 등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화장품 시설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조 등록 방법 링크 공유 부탁합니다. 제조사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과 법의 적용 일시는 법 개정되고 1년이라 되어 있긴 한데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해당 법이 언제 발효가 시작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미국 수출하기 전에 제조사 시설 등록은 필수 조건이라 제조, 수출, 수입, 유통 모두 불가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등록은 제조사, 수출업자, 판매자 모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등록은 기존 제조사는 오는 12월 29일 2023년까지 하셔야 하고 신규 제조업체는 60일 안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음. 네, 계속해서 시설 등록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조자이자 수출자로서 OTC 적용되지 않는 화장품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공장 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 미국 내에 유통할 화장품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사의 미국 FDA 등록 절차 및 비용이 알고 싶다. 시설 등록 비용이 발생할지, 현재 존재하는 시설은 제정 후 1년 이내에 시설 등록이 필요한데 OTC처럼 수수료가 있을지에 대한 여부, 제조 등록이 필수라고 들었는데 기존의 FDA 등록 불가 제조사는 추가 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워닝 레터, OTC 제조소, 심사 실패 등의 사유로, 그리고 FDA CGMP, 의약품 GMP 인증이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화장품 제조사에서 CGM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요? 네, 답변 드리면 시설 등록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오무파 시설 유지는 연간 비용이지만 화장품 시설 등록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2년마다 비용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FDA 측에서는 모크라 관련 가이드라인 및 비용,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곧 공식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현황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FDA 등록 불가 판정을 받은 제조사는 현재 문제점, 예를 들어 워닝 레터, OTC 인스펙션, 페일이라든지 임포트 얼러트 등에 등재가 되어 있다든지 해결하신 후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OTC 제조사와 화장품 제조사는 크게 다릅니다. 다음. 화장품 제품 리스팅 등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제품 등록도 1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매니팩처러와 디스트리뷰터 중 누가 등록을 진행해야 되는 여부, 제품을 리스팅해야 한다고 했는데 리스팅하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리스팅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품 리스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브랜드사에서도 가능할지, 제품 리스팅 진행 시 비용이 발생하는 건지, FDA 제품 등록 비용 및 등록까지 소요 기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커버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마찬가지로 제품 리스팅 등록은 시설 등록과 마찬가지로 12월 29일 2023년까지이며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 진행하셔도 됩니다. 브랜드 오너들도 제품 리스팅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FDA 측에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 네, 많이 질문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VCRP에 대해서 어, 문의 주셨습니다. 화장품 미국 수출 시 기존의 자발적 등록 프로그램 VCRP에서 의무 등록으로 변경되는지, 현재 화장품 VCRP 기등록 정보는 이전되나요? 아니면 추가 신규 등록해야 하나요? 일반 화장품의 경우 VCRP 자율, 강제성 없음로만 관리되고 있었는데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 CPMP나 MMPA처럼 관리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 화장품의 경우 VCRP 등록하거나 이것도 필수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현대화법 진행되면 모든 화장품은 등록해야만 수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드리면 현재 FDA 측에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VCRP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새로운 모크라 전용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VCRP가 자발적 관리 프로그램이고 기존 VCRP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그 방법을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CPMP와 중국의 MNPA 같은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 다시 또 responsible person 책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주요 개정 사항에 책임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국 말고 미국의 책임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나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혼동이 오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라벨 표기 사항의 요구 조건이 미국에 있는 연락처여야 되고 미국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 지금 그 요구 조건이 셋업되어 있는 상태라 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US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파트너사라든지 아니면 뭐 수입자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의 본사, 미국의 지사 그런 형태로 셋업이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해서 미국 쪽에서 핸들링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품 업데이트에서 responsible person이 manufacturers, packer 또는 distributor 되어 있는데 현재 누구든 한 곳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 네, 맞습니다. 제조사나 패커 그리고 유통회사는 누구든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공장 등록 및 제품 리스팅을 해야 한다면 판매 책임 회사인 RP, Responsible Person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현재 해외 대리점에게 그 역할을 줄 수 있는지. 네, 그 Responsible Person이라는 게 사실 판매 책임 회사 가 아니고요. Responsible person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사가 될 수도 있고 포장업체가 될 수도 있고 유통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P는 importer 또는 vendor일까요? 아니면 유럽의 RP 같은 개념으로 생기는 걸까요? 네, 지금 FDA에서 얘기하는 RP는 유럽의 RP하고 개념이 좀 틀린데요. 예, 하지만 비슷한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뭐 임포터가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벤더가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요구 조건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responsible person은 manufacturer 또는 packer 또 distributor가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지적한 RP가 대신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Responsible Person을 두는 것은 유럽의 CPNP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CPNP 등록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동일한지 비교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성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지금 FDA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좀 더 responsible person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충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fficial한 에이전시 있는지 이에 관련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협의 진행 중인 기관이 국내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한화장품협회 측에 잘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official한 에이전시의 정확한 뜻을 어, 어,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 네, 안정성 입증에 대해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안정 입증이라는 개념이 자격 있는 엑스퍼트, 유럽의 안정평가사 같은 개념으로 보여짐라고 하는데 성분에 대한 제품 사용이 안전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CPSR 같은 보고 제출이 필요할지, 안전성 레포트의 구체적인 조항, 한국과 유사한지, 한국의 안전성 레포트 규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네, 답변 드리면 안정성 입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책임자가 responsible person이 해당 화장품의 안정성에 대한 적절한 입증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확인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한국 쪽 그 규정하고 유사한지는 지금 제가 그 한국 식약처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은 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추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라벨링 표기에 대해서 많은 또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제품 리스팅 넘버를 라벨에 표시하게 될지 여부, 미국 화장품법상 한국과 동일하게 용기에 제조사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야 하나요? 라벨링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라벨링에 책임자도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품질 관리의 책임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FDA 등록 규정, 스킨케어, 제품 패키징 외부에 필수 기재사항, 사용 불가 단어 등 표기 기재, 금지 표현, 예시나 대체 문의도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라벨링 요구 사항은 각 화장품 용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미국 내 주소, 미국 내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같은 전자연락 정보가 라벨에 이제 부착되어 있어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책임자가 해당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동일하게 위의 문의 사항 중에 한국과 동일하게 용기의 제조사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야 하나요? 네, 한국과 동일하게 제조사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를 기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하지만 한국의 제조사 이름과 주소를 표기 기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FDA 규정상 스킨케어 제품 패키징 외부의 필수 기재 사항과 사용 불가 단어 등에 대해서는 또는 금지 표현 예시나 대체 문구에 대해서는 따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그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스몰 비즈니스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나 절차 등이 있을까요? 시설 등록, 제품 등록, 비용이 발생할까요? 미국에서 3년 평균 연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의 소기업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ODM 업체처럼 납품할 경우에 연매출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나요? 고객사 매출, 납품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항은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화장품의 평균 연간 총 매출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100만 불 미만이고 그 하위 섹션에 설명된 화장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여하지 않는 책임자, 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는 소규모 기업으로 간주되어 606 섹션 606이나 607의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네, fragrance allergen하고 착향료 알레르겐, 탈크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향료 알레르겐 의무 표기 사항은 시행이 언제부터인지요? 착향료 알러지 물질 표기 기준 유럽 기준인지 확인 요청 유예 기간. 미국에서는 라벨링의 알레르겐 성분 표기가 선택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으로 인하여 착향제 알레르겐 성분을 기재해야 하나요?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시행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알레르겐 라벨링의 경우 제정 후 18개월 이내로 가이드가 나올 것 같은데 유럽 수준 정도로 예상되는지 여부, 착향제 알레르겐 공개 규칙은 제품에 포함된 함량과 관계없이 모든 포함된 알레르겐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리번, 린스오프, 기준 함량 이하로 포함 시 생략해도 되는지. 네, 착향제 알레르겐 공개 규칙은 새로 추가된 섹션 609에 FDA가 EU 유럽 요구사항 및 기타 국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공개하였으며 그 착향제 알레르겐을 식별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탈크 규칙은 섹션 3505에 나와 있는데요. 탈크 함유 화장품에서 성면을 검출하기 위한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을 확립하고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하도록 FDA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 후 1년 이내에 FDA는 규칙 제안을 발표하고 규칙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규칙을 발표할 것입니다. 네, 다음. 네, PFAS에 대해서 과불화 화합물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방 기준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 여부 주셨습니다. 네, 섹션 3506은 FDA가 화장품에
그 PFAS의 사용과 화장품 사용의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평가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제정 후 3년 이내에 FDA에서 이제 평가 결과 공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모크라와 그 CPNP 뭐 비교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모크라가 유럽의 CPNP 제도와 유사해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규제가 유럽 화장품 규제를 많이 따라갈 것 같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답변은 현재 FDA 측에서 유럽 CPNP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가이드라인을 새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화장품 업계 단체들과 관계자들이 지난 85년 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대해 매우 큰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네, 동물 실험에 대한 문인데요. 동물 실험 금지에 대한 광고 클레임 가능 여부, 한국, 유럽처럼 금지 계획인지. 네, 현재 동물 실험은 화장품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적절한 허용을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네, 그래서 동물 실험에 대한 금지에 대한 광고 클레임은 최근 많은 업체들이 그 동물 보호 협회를 통해서 그 버니 로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동물 실험 금지에 그 참여한 업체들은 그런 로고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그 모코라 이외에 OTC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어, 제품 OTC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일반적으로 OTC의 경우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관계로 제품 OTC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먼저 전성분표에 있는 성분과 그 함량 그리고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인액티브 인그리디언트, 활성 성분과 비활성 성분을 검토하고 OTC 모노그래프 규정에 따라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TC의 경우 세 배치 발리데이션 결과가 모두 완료된 후 출하되나요? 아니면 한 배치만 1차 발리데이션이 끝난 후 출하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네, 규정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TC 관련 문의 중에 그 좀 중요한 부분에서 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예전에 FDA OTC 시설 등록을 한 후 갱신하지 않고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등록했을 당시에 제품들이 FDA 검색 이력에 확인이 되고 있어 이 경우에도 FDA 어디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래 답변을 써놓았는데요. OTC 시설 등록 후 미갱신 상태라든지 정식으로 삭제 딜리스팅 처리를 안 하셨다면 FDA 오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삭제 처리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FDA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 FDA에서는 OTC 시설에서 OTC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시설 업데이트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FDA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 수출을 위해선 반드시 OTC 진행이 필요한가요? 말씀드렸듯이 OTC는 OTC 모노그래프 규정에 따라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TC 내용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TC 제품을 제조하는데 주성분
원료도 NDC 코드, Unfinished Product NDC가 필요한지, 성분 원료 중 액티브 인그리디언트에서만 USP 그레이드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면 될지. 네, 이 NDC 코드 이거는 저 완제품 등록이 아니고 성분 그러니까 원료를 공급하는 곳에서 등록하셔야 될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OTC 의약품 등록 과정에서 국내 공장 오디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실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미국의 NDC 코드 취득한 원료를 수출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장, 라벨, 서류 등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OTC 등록의 경우 제품의 제조사만 시설 등록되어 있으면 판매사는 별도로 OTC 기업 등록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맞을지, OTC 등록 방법, 의약 외품 취약 규정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OTC는 화장품하고 별개이고 OTC 모노그래프에 따라 규정에 따라 유무를 확인한 뒤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 네, 계속해서 그 OTC related-된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드름성 표현 물고기의 경우 OTC 등록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여드름성 표현 문구보다 여드름용 화장품이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OTC 모노그래프에 나와 있는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네, OTC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살리실산 포함 제품이면 무조건 OTC 등록해야 하는지, 살리실산 2% 미만 항량이면 OTC 등록 없이 판매가 가능한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품 그 전성부표를 확인해서 성분 함량과 그리고 나머지 그 비활성 성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주성분 신규 등록 프로세스가 있나요? 네,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및 미백, 기능성 화장품 등록 절차, 자외선 차단제 파이널 룰, 네, 말씀드렸듯이 따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자외선 차단제를 수출할 때 한국 내에서 기존의 자외선 차단 지수 임상을 받은 수치가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안 된다면 미국 FDA 기준으로 미국 소재 임상기관의 자외선 차단 지수 임상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꼭 미국에서 받아야 하는지, 한국에서 FDA OTC 기준으로 임상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네, 그 수치를 인정받으시려면 그 테스팅 결과 리포트가 필요하시고요. 차단 지수 관련된 정보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임상을 받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선크림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SPF 관련 클레임만 지워서 수출한다면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FDA가 제재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매우 그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SPA 관련 클레임을 지우고 수출하다 적발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미국 OTC 선크림 제조가 가능한 OEM 제조소가 있나요? 네, 미국이나 뭐 캐나다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OTC 선크림 등록 절차 및 비용이 궁금합니다. 임상 처방 원제품 등록 비용, 주의사항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OTC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선크림 및 의약 외품 화장품들이 많은데 FDA, FEI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걸려지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뭐 등록을 하지 않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FEI 등록은 OTC 업체를 등록해야만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FDA 그 웹사이트에서 FEI 업체 등록과 FEI 등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와이 및 미국 일부 지역에서의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도 캐리오버 상태, 추후 방향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네, 뭐 하와이를 시작해서 지금 미국 다른 타주에서도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많은 질문이 그 소비자 직접 판매하는 것과 온라인 리테일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한국 화장품, 스킨케어, 마스크팩, 아이섀도우와 같은 메이크업 제품 포함도 모두 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수출되어 판매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존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수출에도 필수 진행해야 하는지요?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데 미국 화장품법 개정으로 인해 뭐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온라인몰에서만 직구 형식으로 판매되는 소량 통관 제품도 노크라에 따라 규제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선크림 및 의약품 화장품들을 미국 내 판매라도 한국 배송이면 제외 대상인지요? 미국 역직구, 아마존 등 B2C 형태로 자외선 차단제 판매 진행 시 OT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미국 내 판매라도 한국 배송이면 제외 대상인지요?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할 때와 미국 사업자가 있을 때 세금 및 규제 사항 차이점, 공통점 등 일체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아마존 같은 온라인 리테일들이 최근 들어 OTC 그리고 코스메틱 화장품 제품까지 인허가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는 FDA 모니터링 대상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추후 온라인 리테일들이 자체적으로 FDA 새 규정에 따라 벤더 폴리시를 업데이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직판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FTA 측에서 목표와 관련 가이드라인, 비용, 그리고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곧 공식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와 다른 토픽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셨는데요. 수출과 미국 화장품 규제 영향, 미국 식약처 화장품 규제법, 그리고 노멀 스킨케어 제품들도 아마 일반 화장품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게 맞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및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웹이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정보 공유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의 구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OTC 진행 필요 없는 화장품의 화장품도 있을까요? 화장품 주름 개선 및 유분 개선 등 효능 등에 대해 증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나요? 오무파 OTC 의약품 시설 등록 수수료 미납 시 불이익을 당하나요? 젤 네일 스티커 및 화장품 미국 수출 세포라 카스코 미미박스 온 오프라인 입점 후에 미국 수출 경로 및 입점 바이오 발굴 미국의 디퓨저나 캔들 등의 방향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인증 및 등록이 필요한 프로세스 있을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설 등록은 되어 있는데 화장품에 대한 시설 등록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네, 말씀드린 대로 기타 토픽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웨비나가 끝난 후 따로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제 다른 토픽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 아크네 패치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재질의 여드름 패치를 메디컬 디바이스로 유통하는 경우에도 510K 규정이 똑같이 적용될까요? 일반 화장품으로 유통할지 메디컬 디바이스로 유통할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여드름 패치는 메디컬 디바이스이고요. 1등급 클래스 1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화장품으로 유통하실 수 없고요. 메디컬 디바이스 1등급 의료기기로 등록하신 후 유통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1등급 의료기기 규정에 준수하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드름 및 뾰루지난 곳에 붙이는 하이드로겔, 이지덤 같은 패치를 미국에 판매할 경우 OTC 인증 준비 방법 궁금합니다. 제품 효능을 여드름 치료 후 케어로 소구할 경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드름 패치는 OTC 제품이 아니고 1등급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메디컬 디바이스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제조사 업체 등록도 필요하고 제품, 메디컬 디바이스에서는 디바이스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디바이스 등록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헤어케어에 대해서 많은 문의 주셨는데요. 일반 화장품, 스킨케어, 두피용 세럼 등 판매 전 준비사항과 기능성 화장품, 탈모 방지용 세럼 등의 판매 전 준비사항 알려주세요. 연모제 및 일시적 컬러 제품, 매니큐어, 헤어 틴트 등의 관련한 사항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탈모, 비듬 완화 제품을 소구하고자 한다면 OTC 제품 등록이 필요할지, 이 부분의 경우 신약으로 구분되는 부분일지, 비용이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일지, 미국에서 비듬 완화 제품을 소구하고자 한다면 OTC 제품 등록이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의 경우 신약으로 구분되는 부분일지, 비용이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일지, 마지막으로 성분 INCI명 표기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에 관한 통합 리스트가 어느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타 토픽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웨비나가 끝난 후에 따로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왜 그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입 통관 시 많은 수입 제재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따로 임포트 관련된 그 데이터를 뽑은 서머리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네, 일단 이 데이터는 FDA 그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뽑은 것이고요. 누구든 데이터베이스가 액세스합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게 화장품하고 의료기기 그리고 drugs and 뭐 human food까지 해서 식품 음료까지 해서 네 가지 그 product category로 나누어 보니 일단 압도적으로 의료기기가 전 세계적으로는 앞서 있었고요. 이거는 뭐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단 식품 쪽이 두 번째로 강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OTC 드러그라든지 기타 의약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세계적으로는 화장품이 3위권에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만 일단 뽑아봤을 경우에는 한국은 압도적으로 화장품이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고 그 다음 식품이고 그 다음 의료기기,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3년, 202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입니다. 다음. 네,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10년이 더 되는군요. 10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뽑아보니 일단 2016년까지는 캐나다가 1위, 그리고 중국이 2위, 그리고 프랑스가 2위, 그리고 이태리가 4위, 그리고 이제 영국이 5위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화장품을 많이 수출하시면서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굉장히 급성장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그 수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영국을 제끼고 일단 한국이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 수입 통관되는 건수를 확인해 봤더니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가 1위, 중국이 2위, 그리고 프랑스가 3위, 이태리 4위,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가 5위로 되어 있고요. 수입 물량은 약 12% 정도였습니다. 네, 데이터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급성장을 하고 수입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 당연히 검사나 수입 유통 과정에서 검사나 샘플링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5년 그 데이터를 뽑아보니 2020 굉장히 2018년서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2021년하고 2022년부터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 그 검사 건수가 3,300건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샘플링을 한 건수가 한 245건이었습니다. 그 한국 쪽을 보면 한국 쪽은 202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다시 2022년까지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검사 건은 907건, 약 그 2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샘플링이 50건으로 해서 한 2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수입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입 그 선적이 억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부될 수도 있는데 거부가 된 데이터를 뽑아보니 전 세계적으로 한 3,661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중 한국이 한 480건으로 생각보다 많이 수입 거부 대상으로 판정이 나서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지금 약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90분 동안 웨비나가 진행이 되어 하므로 나머지 30분에서 한 45분 정도는 Q&A 세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준비한 자료가 더 많았었는데 좀 줄여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웨비나 끝난 후에 그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메일로 웨비나 자료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화장품협회 김병옥입니다. 예, 강사님 오늘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질의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협회에서 간단하게 답변 드린 사항도 있고, 또 연사님께 지금 이제 말씀드려서 답변을 한번 구해볼 질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사님 채팅창 한번 네, 봐주시겠어요? 지금 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네.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서 네네.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한번 좀 같이 네, 읽어주신 제가 후에 질문을 답변 주시는 읽고 식으로. 답변을 예,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네, 네, 일단 네, 많은 문의해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장품 품목도 시설 등록이 필요하게 되는데 OTC와 화장품은 별도로 시설 등록 및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OTC 시설 등록 시 경고를 받은 제조사들은 화장품 시설 등록이 불가한 부분일지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그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현재 OTC 시설이고 등록을 했던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경고를 받아 지금 현재 그냥 일반 화장품 시설 등록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어떤 문제가 제일 시급하냐면 일단 경고를 받아서 FDA 측에 대응을 잘 하셨으면 그리고 결과 보고서가 나와서 그 경고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뭐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패스가 되든 아니면 패스가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시정 사항을 업데이트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지적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업데이트는 안 하시고 그냥 FDA 측을 무시하신 경우도 많은 걸로 저희가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화장품 시설 등록으로 쉽게 얘기해서 갈아타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OTC 시설 관련된 뭐 경고라든지 아니면 실사 뭐 등등에 대한 이슈를 일단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FDA에다가 우리는 앞으로 OTC 시설로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신 다음에 화장품 시설 등록으로 갈아타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미국 내에서도 많은 그 업체들이 지금 문의를 해오고 있어 지금 FDA 쪽에 그 여러 그 문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받는 대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설 등록 기준 관련하여 매출 규모 얼마 이상 등의 규정이 있는 건지요? 아니면 수출을 위한 국내 제조업체들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설 등록 필수인 건지 여쭙니다. 네, 그 소규모 기업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3년 동안 100만 불 미만으로 그 유통된 기업이 아니면 그냥 일반 기업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매출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 등록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미 FDA 등록이 되어 던스 번호가 있는데 모코라 등록을 추가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 많은 업체분들이 그 던스 번호와 FEI 번호와 그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던스 번호는 FDA에서 발급하는 번호가 아니고 던스 던앤브래스트리트에서 발급을 받아 FDA가 DM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를 베리파이하고 매칭이 되면 던스 번호를 컨펌해 줍니다. 그 이후부터 그 던스 번호로 업체 등록이나 뭐 제품 등록이나 FDA가 원하는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모크라 등록은 지금 뭐 추가로 등록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어차피 그 화장품 그 법이 지금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모코라 그 아까 웨비나에서 말씀드렸듯이 VCRP가
기존에 있는 VCIP를 업데이트해서 모쿠라 시스템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모쿠라 전용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서 구축해서 등록 시스템을 만들지는 아직 FDA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곧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벨 안에 미국 현지 주소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라벨 안에 적혀 있는 responsible person이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 등록되어 있는 주소와 일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어떤 미국 내 주소도 별로 상관없는지요? 네, 미국 내 주소는 말씀드린 대로 꼭 기업이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뭐 연락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락 responsible person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US 에이전트 person이든지 US 에이전트 컴퍼니라든지 당연히 미국 내 주소가 확실한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검색해서 그 주소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사실 뭐 FDA에서 주소를 뭐 확인하고 아니면 방문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매칭은 돼야 하고요. 네, 그래서 라벨 안에 적혀 있는 현지 주소는 미국 내에서 검색했을 때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책임자의 경우 브랜드 오너, 책임 판매업자도 해당이 되는가요? 네, 브랜드 오너도 responsible person이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제조사, 포장업체, 그리고 유통업체가 해야 되는데, 브랜드 오너사가 유통업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브랜드 오너 라고 따로 FDA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조지를 등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조지 주소별로 등록하면 될지, 아니면 회사의 모든 공장을 한 번에 등록하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러면 공장을 모두 다 건별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 많은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공장은 지방에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는 서울에 있는데 서울 오피스 주소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FDA가 오피스로 찾아가기 때문에 꼭 공장 주소를 기입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물론 FDA가 실사나 방문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장은 다 따로따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 FEI 번호도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공장 회사명이 다 다르면 던즈 번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혹 오피스 예를 들어서 서울 오피스 던즈 번호를 사용하셔서 지방 공장이 아닌 등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공장 주소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교육자료 교육 공유 가능하실까요? 네네. 웨비나 끝난 후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이메일로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라벨링의 일반 요구사항에 미국의 영문 주소 사이트를 등을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반드시 미국 내 수입 업체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네, 뭐 일단은 한국에서 수출을 하신 제품이 미국에 수입 통관이 되려면 당연히 미국의 수입자가 있어야 하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미국의 수입자가 responsible person 책임자로 책임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미국 내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 사이트를 통해 그 FDA와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반 화장품은 모쿠라로 가고 기존 OTC는 OTC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아까 웨비나 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화장품 모쿠라와
현재 기존에 있는 OTC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이 오시는데 완전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시작을 놓쳤습니다. 그럼 의약품은 OTC 기존처럼 진행되고 VCIP는 목구라 변경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OTC와 모크라는 별개입니다. 모크라로 변경되면 모크라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 달 안으로 제품을 미국에서 런칭하려고 하는데 일단 일반 화장품인지 검토만 하고 미국의 다른 인증 없이 판매하다가 후에 모크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모크라 그 업체 등록과 제품 리스팅 등록이 연말 12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본 화장품도 미국 시장에 론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의 그 전성분표에 있는 모든 성분과 함량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일본 화장품이라도 론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FDA 입장에서는 제품 리스팅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하는데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VCRP 사이트를 개선해서 오쿠라의 제품 리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로만 포인트하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기 협회에서 올리신 거네요. 예, 다음 OTC에 해당하지 않는 VCRP에 해당하는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도 공장 등록이 필수인가요? FDA 시설 등록을 진행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 시설에 대한 세금이 나오나요? 네, 첫 번째로 OTC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화장품은 현재로서는 VCRP가 자발적 등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모크라 법에 따라 12월 29일 연말에는 등록을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아직 책정된 게 없고 세금이 아니고 시설 유지 비용이라고 불리는데요. Annual Facility User Fee라고 오모파에 나와 있는데 모크라는 어떻게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아닙니다. 등록 비용입니다. 그다음 일반 화장품도 FDA 실사가 진행되나요? 네, 이 건이 지금 사실 많이들 저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큰 일반 화장품일 경우 VCRP 등록이 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뭐 소비자가 사용했을 때 큰 뭐 알러지 리액션이라든지 그런 adverse 그게 없을 경우에는 사실 FDA가 실사 같은 것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크라에는 말씀드린 대로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한 2년 넘게 GMP 기준에 맞춰서 공장 업체 제조사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OTC가 아닌 일반 화장품도 모크라 규정에 따라 FDA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셨네요. 협회에서. 감사합니다. 시설 등록을 하게 되면 OTC와 동일하게 해외 제조소도 실사를 하게 되나요? 제품 등록은 제조자, 국내 수출업자 둘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되는지 두 곳에서 모두 해야 되나요? 네, 여기 협회에서 또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화장품에 대해서 시설 등록, 제품 등록을 의무화하게 된 배경이 이 실사 인스펙션을 갈 곳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미국 내 주소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나요? 책임자, 수입자.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주소는 어, 책임 수입자도 책임자가 될 수 있고, 뭐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미국 내 주소만 확실하면 라벨링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 response person은 제조사와
포장업체와 유통업체가 일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수입자도 책임자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라벨링 관련하여 미국 국내 주소, 국내 전화번호 또는 전자연락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네, 아니면 세 개 모두 필수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벨링에는 미국 내 주소와 미국 내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은 사실 뭐 국내 이메일 사용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시차가 있는 관계로 지금 FDA에서는 전자연락처 같은 이메일 같은 전자연락처도 미국 내에 있는 곳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메일은 한국 쪽에서 바로 응대해 주실 수 있다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OTC 해당되지 않는 일반 화장품도 공장 등록해야 하나요? 네, 모크라 규정에 따라 이제 일반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장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 네. 그리고 다음, 소규모 기업에 속할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요구 조건에 따라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100만 불 미만의 판매 실적을 가진 기업이면 소규모 기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OEM 제품의 공장 등록을 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네, OEM 제품의 공장 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ntract Manufacturer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탁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공장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해야 합니다. 제품 리스팅의 경우 2023년 12월 29일까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보여주신 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나요? 네, 그 표를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해놓은 곳이 그 의무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뭐 12월 29일이라고 하면 뭐 거의 연말이고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다음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뭐 2024년 1월 1일이나 12월 29일 이나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뭐 며칠 하루 이틀 사이고 연말에는 사실 FDA도 그 저기 저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2023년 12월 29일 까지 또는 1월 1일 사이에 하셔도 됩니다. 일반 화장품의 공장 시설 등록도 기존 FDA OTC 때처럼 까다로운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공장에 대한 정도만 단순히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OTC, 아까 웨비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화장품과 OTC 규정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공장 시설 등록은 일단 현재는 일반 화장품은 앞으로 2년 넘게 GMP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데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소규모 기업의 경우 등록 의무가 없다고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그 다음 제품 등록은 RP 중 한 사람, 업체에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조사면 제조사, 유통업자는 유통업자, 포장업자 한 사람이 등록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중간에 제조사가 등록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조사는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제조사가 1순위입니다. 네, 그리고 유통업자나 포장업자도 사실 제조사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유통업자는 따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업체 중 그 세 업체 중 RP가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Electronic Contact Info는 이메일도 가능하고 웹사이트 주소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메일이 꼭 있어야 되고요. 웹사이트 주소도 포함되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메일을 기재하면 보통 웹사이트 주소도 기재를 하기 때문에 네, 웹사이트 주소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이 기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유통사인데 미국 내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면 책임자 등록의 의무가 없는 건가요? 그 소규모 업체 기업일 경우에 책임자가 등록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 아직 명확한 정보가 없는데 따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FDA에서 요청하는 시설 등록, 제품 등록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판매사가 준수하지 않았을 때도 제조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크라 규정에 따라 시설 등록과 제품 등록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일단 FDA 모니터링에 발각이 될 경우 유통을 중단시키고 영업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리콜 대상이 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 생산을 한 시설이 또 정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정식 통관 수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역직구 제품들에 대해서도 모코라가 필수일까요? 예, 아까 웨비나 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그 역직구 제품들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온라인 리테일러들도 그 벤더 팔레시를 업데이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의 자료 메일 주실 때 지금 나온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이 보내주시나요? 네, 추가로 그 질문을 취합해서 지금 그 실시간으로 드린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만약 ODM 생산을 하는 경우 제조시설, ODM사 등록이나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자사 제품을 등록할 수 없나요? 네, 제조사 자사 제품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탁 생산을 하는 제조사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탁 생산을 하는 제조업체나 아니면 자사 제품을 자체적으로 브랜드가 있어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또 위탁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경우에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Adverse Event 의무는 2023년 12월부터이고 이메일 웹사이트 라벨 의무는 2024년 12월부터인데 그렇다면 2024년 초에는 아직 라벨에 기재 않았는데 Adverse Event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확인 다시 하고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FDA 화장품 GMP 가이던스를 보면 ISO 22716을 참고한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앞으로 화장품 GMP가 ISO 22716 수준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상하고 있고요. 아직 FDA 쪽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ISO를 사용할지는 추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협회에서 또 잘 답변을 주셨네요. 네. 제품 리스팅을 2023년 12월 29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표에서 2024년 1월부터 언급되어서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나요? 예, 표가 사실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는 것을 표기해 놓은 것이라 거기 2023년 올해 12월 29일부터 30일, 31일 그 이틀 에 대한 부분을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반 화장품으로 아무런 인증 없이 VCRP도 없이 수출하고 있는데 모코라는 언제부터 등록 의무가 될 예정인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12월 29일 올해 12월 29일부터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사님이 따로 공유해 주신다고 하신 자료들은 추후 메일로 함께 전달 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 아까 뭐 다른 토픽이나 오크라와 모크라 외에 있던 OTC라든지 헤어케어, 뭐 여러 가지 아크네 제품 같은 경우에 문의 주신 사항들은 추후 따로 어,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소규모 기업에 대한 배려 기준이 지난 3년간 연매출이 100만 불 미만인데 소규모 기업에 대한 배려를 받는 업체인지 증빙을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매출을 2023년 초과 시 2024년부터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FDA에서는 뭐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소규모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배려를 받은 업체들은 일단 모니터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후 만약에 거짓 정보를 제출했다든지 거짓 증빙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또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화장품 원료 제조사는 책임자는 아니나 예상되는 목표와 관련된 역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원료사 제조사는 책임자이고요. 그리고 유통자나 수입업자도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무조건 책임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제조업체 등록을 하실 경우에. RP를 제조사로 하여 제품 리스팅 공장 등록은 제조사가 하고 라벨링에는 미국 유통업체 또는 수입자가 기재될 수 있나요? 네. 사실 될 수 있습니다. RP는 제조사가 하고 공장 등록이나 제품 리스팅은 까지 제조사가 하고 이제 라벨링에 미국 유통업체나 수입자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를 기재하면 사실 미국 유통업체나 수입업자가 RP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착향제 관련 원료 제조사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DA에서 중대한 유해 사례, 사망 등 발생했을 때 해당 화장품 회사에 착향제 구성 성분 등 세부적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 기업은 여러 번 언급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정성 입증은 반드시 RIPT 같은 사용 시험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EU나 중국 방식의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가능한가요? 사용하는 원료들에 대한 안정성 시험을 각각 진행하고 해당 원료들로만 포뮬라를 구성할 경우에도 substantiation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안정성 입증에 대한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일반 화장품은 VCRP 없이 수출 중인데 모코라는 언제부터 시작될 예정인가요?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 12월 말이고요.
안정성,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주셨네요. 채팅창을 통해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 주시나요? 예, 웨비나 자료에 보시면, 맨 마지막 장에 제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 자료 추후 공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다 이메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협회 쪽에서 답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드름 관련 문구가 포함된 제품은 모두 OTC 대상에서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살리실산 같은 성분의 함량에 따라 OTC 대상이 분류되는 건지 부분에서 소리가 끊겨서 답변을 잘못 들었는데 이 부분도 따로 답변 주시. 네, 말씀드린 대로 그 기타 토픽에 대한 답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액니 패치는 모두 메디컬 디바이스인가요? 플라스타 패치로 티슈를 생산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이미 FDA 통해 실사까지 받았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하이드로젤 패치 일 경우 또는 어떤 그 패치 형태에 따라서 의료기기가 될 수도 있고 OTC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성분표와 그 패치 타입 형태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후 의료기기인지 OTC인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트리뷰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국 내 주소 기입이 어려운데 이럴 경우 라벨의 자사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 주소 기입만 가능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트리뷰터가 될 수도 있고 수입 업체가 될 수도 있고 US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주소와 미국 내 연락처가 있어야 하므로 이메일 주소만 기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사 홈페이지도 라벨에 기재하실 수 있지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내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입니다. 유럽의 GPMP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RP 역시 미국 내 법인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CPMP 유럽의 Responsible Person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사용 금지 성분, 색소 등도 이 법 발효에 따라 EU와 유사하게 늘어나게 될까요? 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장 등록 시 모두 다 해야 하면 공장과 완제품 창고 주소가 다르면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산 공장만 하시면 됩니다. 완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책임자가 브랜드사, 제조사, 포장업체 모두 가능하다고 했는데 유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궁극적인 책임 소재는 어디에 부과될까요? 네, 제조사에게 부과될 수 있고요. 사실 제조사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 고객사 그리고 뭐 포장업체까지 모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뭐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주소를 입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례 사례 발생 시 가장 먼저 FDA가 컨택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나는 그 한국 쪽에 연락처와 이메일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주소를 입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화장품 관련 기업이 아닌 미국 내 소재하는 자연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후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네, 그냥 미국 내 계신 뭐 지인이나 뭐 친구분이나 뭐 그 파트너 분들이 역할을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유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 대응하는 게 그 전문가가 아니면 좀 힘들어서 아마 교육이나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제품의 책임자가 제조사, 유통업체, 포장업체 여러일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가 일단 그 책임자가 되고, 그다음에 유통업체는 포장업체는 또 그 포장을 하는 제조업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업체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브랜드 오너가 될 수도 있고 고객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 등록 및 제품 등록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언제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사실 지금 업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지금 FDA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뭐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이 뷰티 및 의료기기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미국 내 의료기기도 등록되어 있더라도 모크라에 등록 진행해도 해야 한다고 이해가 맞을까요? 아, 네, 뷰티와 의료기기 겸용으로 적용이 되는 제품이라고 하면 일단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의료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크라 화장품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뷰티 앤드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사실 제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리스팅의 경우 OEM 판매로 인해 같은 성분의 제품이더라도 다른 브랜드사 이름으로 나가는 거라면 새로운 제품 리스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뭐 제품 그 포뮬라가 똑같은 경우에 한 제조업체에서 똑같은 포뮬라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여러 브랜드사가 자기 프라이빗 레이블링을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제품 리스팅은 사실 제조사에서 그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기존 판매하고 있는 일반 화장품들은 2023년 12월 말까지 모두 VCRB처럼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VCRP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지 아니면 뭐 모크라 전용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할지 아직 FDA에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면 미국 내 매출만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내 유통되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RP를 제조사가 하고 주소는 수입자가 기재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 주실 때 답이 모호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결론은 주소에 기재된 사람이 RP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만 유통업체 혹은 수입자가 RP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내 브랜드사에서 역할을 위임할 수 있을까요? 국내 브랜드사에서 역할을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조사나 포장업체 그리고 유통회사에서 RP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그 RP 그 책임자는 제조사, 포장업체, 유통업체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adverse 이벤트 연락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 연락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내 주소와 미국 내 연락처 가 필요한 것입니다. RP 역할은 미국 내에 있는 수입업자, 뭐 미국 내에 있는 유통업자 아니면 뭐 저희 같은 US 에이전트가 역할을 맡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기업 혜택 관련 질문 해드린 것 같습니다. 법에 미국 주소, 미국 전화번호, 전자 컨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세 개 다 표기해야 한다는 말임. 네, 맞습니다. 세 개 다 미국 주소, 미국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근데 사실 이메일 주소라는 게 이 미국에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FDA 측에서는 미국에 있는 전자 컨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빨리 이거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연락망이 시차로 인해서 바로 그 대응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다 표기하셔야 되고 미국 내에 있으면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한 컴플렉스 안에 두 가지 주소로 나누게 되는 경우 해당 주소지 두 개를 모두 다 각각 등록해야 하나요? 제조사가 컴플렉스 안에 주소지가 나뉘어 되어 있는 경우 많이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그 생산이 이루어지는 메인 공장의 주소를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공장은 어떤 생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포장을 하는 그런, 공장이라고 할 경우에는, 따로 포장업체까지, 등록하실 필요는 없고, 메인 공장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B사가 소규모 기업 혜택을 받는다면 별도의 등록 과정 없이 해당하는 라벨링만 별도로 정해 수출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609 섹션에 해당하는 라벨링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시설 등록 및 리스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곧 업데이트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학생 업데이트 시점이 언제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도 FDA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곧 그 정보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OTC 제품을 검색 가능한 데일리메드 같은 사이트처럼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생길까요? 네, 지금 현재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VCRP 같은 경우에는 등록과 업데이트는 가능하지만 사실 퍼블릭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크라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금일 교육 동영상 컨텐츠를 앞으로 대한한국협회 교육란에 게시하실 예정일까요? 네, 협회에서 게시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자 주소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자 주소. 네, 대표님, 그 이- 라벨링 관련해서 그 예, 규정 섹션 609의 원문은 제가 밑에 네, 채팅창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지금 기재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네, 전화번호, 그러니까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or 이메일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게 N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이메일로 연락을 할 수 있게 그 백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FDA에서는 보통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건다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을 두는 게 낫기 때문에 사실 뭐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뭐 이메일을 기입 안 하셔도 되고 이메일을 기입하시고 전화번호를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세 가지 다 기재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강의 자료 다운 링크가 유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협회에 문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질문 드릴 수 있는 담당자분 성함과 전화번호. 네, 저 웨비나 마지막 페이지에 제 연락처가 있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웨비나 종료 후 모든 참석자분들한테 그 웨비나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때 제 이메일과 연락처 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장시간 강의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많은 질문 주셨는데 이제 뭐 유사한 질문들은 저희가 한데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다시 서면으로 정확한 레퍼런스 확인해서 답변 작성을 해주시면 그걸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뭐
저기 대표님 측에서 공유를 해주던 저희 측에서 공유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 강의를 녹화한 거를 이제 녹취를 따서 또 다 타이핑해서 정리를 하고 답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제 이메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한 일주일 이상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럼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 웨비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바로 참석자분들한테 이메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네네. 그리고 오늘 지금 강의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 제가 지금 남겨드렸는데요. 채팅창에 설문조사에 대해서 답변 한 1, 2분 정도면 되니까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과 또 종건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네, 오늘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네. 바쁜 와중 중에 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이 그 발렌타인데이로 알고 있는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